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한미동맹을 안보와 경제, 여기에 기술까지 더하면서 전방위적 동맹으로 확대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이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 만찬에는 10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미가 밀착할수록 중국의 견제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진짜 풀어야 할 외교 숙제는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결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주요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아마 처음이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첫 번째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번째 아시아 방문이었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곽 교수님, 두 사람은 케미 좀 잘 맞았다 보십니까? 굉장히 웃으면서 악수하고 끌어안고 보기 좋았는데 일단 경력을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원의원만 36년, 부통령 8년,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데서 이게 모난돌이 없고. 그렇죠. 허점을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부통령은 외교위원장을 맡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노련한 정치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교 경험이 풍부한 대통령이거든요. 반면에 우리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신인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포용하고 이렇게 하면 한 분은 직선적이고 돌격적이고 한 분은 받아주고 웃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외의 케미가 잘 맞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간중간에 회담도 좀 길게 이어지고 이런 늘어났죠. 것들이 있어서 네, 90분짜리가 123분 이렇게 늘어났어요. 네네. 많은 분들이 아마 첫 외교 무대 데뷔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래서 아마 기대도 있고 우려도 좀 있었을 텐데 실제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굉장히 제가 이제 작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러시아가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해서 공동성명을 봤거든요. 러시아하고 네네. 중국이 맺은 페이지가 비슷해요. 한 8,800자 정도 되는데 그것도.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 거를 이제 어제 쫙 한번 읽어봤더니 굉장히 액션 오리엔티드 돼 있어요, 이게. 공동성명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한 이런 공동성명이다. 이번 미팅이 그렇게 저는 의미를 찾습니다. 실질적이었다. 예. 이호령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기 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게 굉장히 경제 중심의 동맹으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네네. 담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인 동맹을 네. 구체화시키는데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해서 안보, 경제, 그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협력 부분을 많이 담고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의 그 선언문에 다 내용이 담겨졌고, 그래서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경제는 안보고 안보는 경제이다라는 그 두 개의 키워드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좀 라인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상회담 시작이 바로 그 평택에 네, 있는 삼성 공장, 반도체 공장부터 예.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또 오산의 그 공군기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이번에 그 2박 3일의 일정을 보면서 우리 그 건배사에서도 우리가 한미동맹을 외칠 때 구호가 Go Together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평택 기지를 평택의 그 반도체 공장에 네네. 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그 연설 중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제는 워크 투게더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워크 투게더가 바로 결국에는 이 한미 그 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해서 고 투게더에서 워크 투게더로 나가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일정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코멘트들이 다 모든 걸 축약해서 좀 보여주는 네네. 장면들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봉영식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다분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 워낙 치밀하게 준비를 미리 하니까요. 잘 준비된 상태에서 하니까요. 근데 실패한 정상회담이 한미 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1년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 한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당시 김대중 행정부에서는 내심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를 해서 국교 정상화 직전까지 갔던 북한과 미국 간의 이런 비핵화와 국교 정상화, 평화 증진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를 했죠. 햇볕 정책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 플로리다주에서의 투표 리카운트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난 다음에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오콘적인 이제 대북 강경책이 기대가 됐기 때문에 어서 빨리 부시 대통령에게 왜 북한에 대해서는 연계 정책, 유화 정책, 햇볕 정책이 필요한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당시 부시 대통령이 전화기를 손으로 가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순진할 수가 있는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정적인 기류가 워싱턴에 있었는데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정상회담을 해서 내가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됐죠. 그래서 그때 이 양반, 디스맨이라는 발언, 부시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해서 가장 부정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정상회담도 그럴 수가 있을 그럴 수가 정도로. 있죠. 그래서 서두르고 준비가 안 된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그것보다도 준비 기간이 적었죠. 그렇죠. 11일밖에 없었는데. 취임 11일 만에. 그렇죠. 근데 왜 성공했냐?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작년 워싱턴 이맘때에서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 내용하고 네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속성을 줬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정상회담을 서둘렀나? 뭐 24일에 쿼드 정상회의가 있으니까 아시아 순방 스케줄이 좋았죠. 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작년에 얻었던 미국이 유리하게 얻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쐐기를 받고 싶었던 거죠. 새로운 한국 대통령을 맞이해서. 그리고 한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미사일 핵 개발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 대처를 하고 특히 미국으로부터는 대북 확장 핵 억지에 대한 확실한 공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게 케미가 잘 맞고 타이밍도 잘 맞았고 특히 작년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합의해준 내용에서 한미 간에 껄끄러울 수 있었던 문제, 네네. 즉 대만 해협의 평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동된 입장, 남중국해에서의 항해 자유와 국제법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 중국이 껄끄럽게 생각했던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문제를 합의문에 담기도 쉬웠고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그런 서로 의견을 조율할 필요도 많이 줄었던 정상회담이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도 참 잘 맞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놨던 것에 어떤 계승하고 발전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번 11일 만에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아주 단기간에 진행된 정상회담이었지만 잘 치러냈다라는 평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게 이번에는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기업, 기술 이런 동맹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일정들과 메시지들이 많이 보였는데 앞서 이호령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공장을 찾았고 또 만찬에는 10대 그룹 총수가 다 모였고 또 그리고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도
같이 공동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기업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전면에 배치돼 있는 그런 좀 정상회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방문을 이렇게 일정을 보면요. 물론 이제 쿼드 정상회의가 이제 일본에서 있잖아요. 예. 그 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한 게 기본적으로 IPEF라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네. 일종의 기술 동맹인데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참여를 독려하고 또 이것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 동맹은 아시겠지만 기술을 제품으로 시행해서 공급하는 주체는 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 동맹에서의 주체는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이지만 그러나 활동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총수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방문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P3 이제 평택 라인 3거든요. 그렇죠. 이게 최첨단 복합 라인으로 지금 설계 중인 건설 중인 건데 여기가 이제 바로 지금 얘기하는 반도체에서 지금 얘기하는 파운드리 쪽에서 3나노급의 최첨단인데 네네. 요게 이제 시연될 공간이 거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제 기업들 총수하고의 관계. 물론 이제 투자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다음 정의선 회장은 또 했더니 50억 달러 또 투자한다고 그랬던 것도 있지만 바로 그런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첫 일정으로 이렇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다른 반도체 공장 다 포함해서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저는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웨이퍼였던 것 같아요. 바이든 하면 그 웨이퍼 들었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는 웨이퍼에다 또 서명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그렇게 봤는데요. 예. 일단 만찬에 참석한 기업 총수들 보면 10대 그룹 총수들. 그죠 10대 그룹 총수도 다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고 예. 또 미국에서 참여한 기업들도 이렇게 맥락을 가치도, 보면은 네. 대부분 어느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가 경제 분야와 관련돼서 기술 협력을 이어나갈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 환경, 정보 이거와 관련된 한미의 주요 굵직한 대기업들이 참석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향후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돼서 동맹의 협력 부분을 강조하고 거기에 주로 이제 돈을 가진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돼서 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걸 잡고 이제 사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면은 중국이 반도체와 관련된 그 일정을 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 2025년까지 제조업과 관련돼서 완성을 하겠다 해서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돼서 그 자율성을 갖겠다 해서 70%까지 스스로 내부적으로 충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타겟이 2030년이에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중국이 그렇게 자급자족으로 반도체를 2025년에 그런 제조업을 완성을 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는 그런 시점을 본다면 미국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와 관련돼서 자국의 그런 기업이 우위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서 그 부분을 메이크업을 하고 그걸 따라가고자 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부분을 보다 더 강조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반도체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게 첫 일정이었다는 점도 그렇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중국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우리도 협력을 계속하는 게 더 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은 이제 한국의 반도체 기업 그리고 자동차 기업, 첨단 기술 산업이 미국과 이렇게 더 깊이 연계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반도체가 미국의 이제 그 산업을 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윈윈 관계인데
이제 삼성 반도체 수출 시장의 3분의 1이 중국이고 그래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또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위축이 됐는데 여기서 회복을 하려면 아무래도 공장을 돌려야 되고 거기에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 건 사실이죠. 네. 근데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국의 이제 시장에 수출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의 이런 우려를 수용하고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건 피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계속 이렇게 치열한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예. 아무래도 공정을 계속하고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삼성전자나 TSMC냐 아니면은 퀄컴이냐 이렇게 글로벌 경쟁은 이제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한국 반도체 산업들은 이제 중국 기업과 정부한테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지 네네. 중국한테도 수출을 하고 중국 산업도 계속 잘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국과 이렇게 반도체 기술 협력을 하는 것은 중국을 따돌리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디커플링이 아니라 중국의 산업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한테도 너희에게도 좋은 거야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는 중국 산업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반도체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을 할 능력을 배양해야지 중국한테도 수출하고 그것을 받아서 중국 산업도 계속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수출도 수출이고 중국의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공장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견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조금 첨단급, 그러니까 무슨 3나노나 5나노급은 아니고요. 한 예, 예. 8나노급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도 네. 미국이 반대로 해서 SK 하이닉스가 실제로 장비를 도입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벌써 미국산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설치하지 못한다라는 그 법안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은 물론 크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IPEF라는 것도 내용을 보면 네. 지금 이게 유럽에선 TTC라고 그러는 테크놀로지 트레이드 앤 테크놀로지 카운슬이라는 걸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 기술 무역 위원회 같은, 예를 들어 옛날에 마케팅 보드나 이것처럼 네. 투자 심사를 하고 해외 투자에 대한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해서 안전적인 공급망을 확보를 하고 이런 검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유럽판 TTC의 아시아 태평양 버전이 IPEF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중국이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행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 하는 것은 이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걸 벗어나려면 우리만 가입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아세안에서 싱가포르도 들어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지금 들어온다고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이건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두리뭉실 넘어가야지. 이거 사실은 투자 심사도 있고 그렇죠. 지금 TTC에서 4개 심사 분야를 보니까 네. 이게 투자 스크리닝 워킹 그룹이 있어요.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유럽에서. 걸러내는. 예.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너무 우리가 각을 세우거나 나를 세우면 안 되는 그럴 필요 상황이죠.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기술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저지를 당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동맹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뭐 너희를 배척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냐 지금처럼 하지라는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이유를 대야 될 것 같아 중국에 그걸 피하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논리 개발 좀 잘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한테 섭섭한 그런 네. 행동을 계속 취해왔는가? 소위 한국은 계속 한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에 네. 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가? 이게 왕이 외교부장의 이제 경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도 너무 미국한테 붙으면은 손해를 볼 것이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얼마나 그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경고인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이제까지 꾸준히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 경제 재편에 참여한 국가였거든요. 네. 제일 좋은 예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발족했을 때, 즉 시진핑 정부의 야심작인 1대1로의 성공을 위한 금융기관 아닙니까? 네. 그때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 가입 의사를 밝혔고
뭐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가입이 늦어졌다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더 선제적이어야 됐다 그랬고 그 투자 지분율로 본다면은 뭐 중국이 1등이지만 다른 그 국가들에 비하면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1대1로 성공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성공에 한국도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지분율이 영국의 지분율이나 호주의 지분율보다 높고 독일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중국을 배척하고 네. 디커플링 한다 그러면 영국, 호주, 독일도 같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14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CPTPP, 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것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경제 체제 개편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확대에는 한국도 반대를 전혀 안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약자들이 많냐? RCEP이다, 뭐 CPTPP다,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IPF다. 네. 일본은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란 말 써요. 네? FTA 같은 FTA인데도 일본은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요. 좀 그러니까 복잡해요. 한국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뭐 알파벳 국같이 뭐 약자 있는 협정에는 다 참여하고 있는가? 한국은 어떤 나라만 쫓아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믿을 수 있고 회복 탄력성 있는 무역 협정에는 다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이 여기까지 온 성공의 비결이었거든. 거기서는 중국도 배척하지 않고 미국도 배척하지 않고 어느 나라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은 이제까지 해왔던 자유 공정 무역이 한국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체제였다는 그런 경험에 바탕을 해서 네. 중국이 주도하는 체제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이고 네. 이제까지 과거의 경력을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비판하고 섭섭해할 증거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의 가운데 삼성전자가 있었고 또 다른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 그룹인데 정의선 또 회장과도 같이 또 공동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리고 뭐 로보틱스 등에 한 50억 달러 투자하고 조지아 공장에도 한 55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대규모 투자 의지를 내놨고 계획을 내놓은 상황인데 조지아에 공장이 있어요. 현대차가 지금 이제 그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공장을 짓겠다는 건데 조지아는 아무래도 11월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 미국에서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또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반길 만한 자신의 어떤 업적을 또 보여줄 만한 미국 내에서 보여줄 만한 그런 일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그렇죠.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민주당의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우위로 나타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접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 투자를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성과를 가져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간 선거를 치르는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현대가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투자를 더 해준 거죠. 원래 예정된 거는 한 7, 8조였는데 13조 원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 줌으로 인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어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 그렇게 여론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이 사실 3관왕이지 않습니까? 백악관 석권했죠, 행정부. 그리고 상원에서도 다수당이죠. 네. 하원에서도 다수당이죠. 근데 이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11월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40년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미국 경제를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상회담은 좀 비즈니스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런 한미 정상회담을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는 중국이 무언가를 그럼 할 수 있다면은
미국이 하는 만큼 한국한테 그런 선물이랄까요? 경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은 중국에 관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정책 기류가 있더라도 그것은 바뀔 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고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미국 기업과 협력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중국도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 되는 것인데 한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에 한한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중국 내에 있던 한국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국내 시장에 다시 한국 기업, 롯데가 들어가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털어준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한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자국이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하고 가는 것이고 중국이 그런 조건을 마련해 준다면 한국 기업도 얼마든지 중국에 가겠죠. 그렇겠죠.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끔 그렇게 여건을 좀 마련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하면은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면 뭔가 오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뭐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든지 뭔가 올 만한 것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별 혁신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혁신법이요? 거기에 이제 반도체 지원 법안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그 혁신법이 통과가 되면 투자 재원의 40%까지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 법안 내용에 보면.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걸로 힘을 얻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이번 방안에서 네. 한국의 투자를 성과를 거양을 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보상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미국에서 온 게 이제 팹리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조 쪽에 장점이 있지만 퀄컴은 팹리스의 설계 쪽이 디자인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의 어떤 방법.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TSMC라고 대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네. 쪽에서 제일 그 성과가 한 56% 마켓 쉐어를 갖고 있잖아요. 점유율이. 우리가 이제 한 18% 정도밖에 삼성은 네, 못 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 국방성의 독점 공급 계약을 TSMC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 상당 부분을 거기서 이제 가져가요. 왜냐하면 군사의 용도가 가장 정밀하고 많이 소요가 되는 게 군사 용도이기 때문에 물론 대중 용도, 상업용 용도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해서 이런 독점 공급 계약을 삼성전자에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 1위예요. 작년 인텔을 제치고 2021년 1위를 탈환을 했거든요. 파운드리는 TSMC가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에서만 TSMC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걸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2030년까지 삼성전자의 목표가 파운드리 1위를 TSMC로부터 탈환하자가 이게 목표인데 그게 이제 이번에 3나노급이 바로 이제 아주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급인데 다행히도 3나노급은 TSMC보다 이 삼성전자가 빠르단 말이에요. 한 6개월 정도 빨라요. 그런 거 보면 북방성에서 이런 걸 얻고 이 3나노급을 먼저 도입하게 되면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다시 탈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방안에서 조금 주는 거 아까도 이제 우리 이 박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주더라도 좀 남을 게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예상대로 된다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기대되는 것들이 근데 현실화돼야 된다는 가정 하에서 되는 건데 who knows?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겠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또 지금 다행히도 상관당으로 전부 이제 다수당이 돼 있으니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조지아라고 그 스윙 스테이트도 아니었다가 지난번 대선 때 스윙 스테이트가 돼서 이상하게 간신히 이기게 만들어 준 주인데 미스터 바이든에서 프레지던트 바이든으로 이제 바꿔준 주가 바로 조지아인데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곳에서 어쨌든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화답하는 어떤 이런 것도 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에서는 중요한 건 초격차거든요. 그렇죠. 초격차를 얼마만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누가 먼저 가질
가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선두기업과 한국의 선두기업이 같이 손을 잡고 그 부분을 이끌어 나간다면은 네. 결국엔 미국이나 한국이나 둘 다 윈윈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왜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냐. 그 일자리를 한국에서 하는 게 뺏기는 게 아니냐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국은 기업이 잘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이 미국에 비해서 지금 덜 매력적인 거죠. 아, 규제나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규제가 너무나 많은 거고 결국에는 중국도 한국에 대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중국이 한국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쫓는 거죠. 네. 이윤을 쫓고 그것으로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방향성 측면에서는 기업의 그런 이윤 추구의 목적과 또 지금 한미 간의 이러한 글로벌 그 포괄적인 전략적 혁명에서 경제와 안보를 동일시하는 그런 환경하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본다면 방향성 측면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올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초격차에 해당되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한미 간의 기술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술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미 상업성에서는 수출을 굉장히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 거와 관련돼서 한국이 미국에서 그러한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한국 기술이 가서 만든 게 메이드 인 USA가 돼서 나중에 한국이 거기에서 수출을 할 때 훨씬 더 플러스로 혜택을 또 받는 그런 또 결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투자 금액이 굉장히 미국에 많이 갔다 해서 우리는 줬는데 우리는 얻은 게 너무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의 얻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근시안적으로 볼만한 사안은 분명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봉영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뭐 RCEP, CPTPP 뭐 이런 어떤 영어 약자로 된데 우리가 계속 뭔가 들어가 있다. 바쁘죠. 예. 네, 근데 이번에 아마 주목할 만한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IPF라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인데 우리는 일단 참여를 공식화해서 참여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근데 중국은 또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이거를 아까 보신 것처럼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미국 편에 서는 게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주게끔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중국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IPEF에 참여를 안 한다면 그렇다면은 중국이 제시하는 매력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에겐 플랜 B가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예. 오케이. 그러면 한국이 IPEF에 중국의 우려를 반영해서 가입하지 않겠다.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중국이 대답할 준비가 됐는가. 그건 한국 정부가 대답할 질문이 아니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대답할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모든 뭐 모임과 그 협의체가 그렇습니다만 보면은 어떻게 그 회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자격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회원이 되려면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뭐뭐뭐를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IPEF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중국한테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오려면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야지 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려면은 4대 협력 분야에서 큰 이제 경제 조정을 정책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적, 정치적인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은 열려 있대 문턱은 중국 같은 경제 체제, 정치 체제한테는 너무 높은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공정하고 탄력적 무역, 디지털 무역을 포함해서 중국이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을 할 약속을 하면 됩니다. 공급망 회복력의 기여, 인프라 청정 에너지 탈탄소화. 그러니까 중국이 IPEF에 가입하려면은 청정 에너지 산업과 탈탄소화에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조세와 반부패가 또 4대 협력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정책 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는가? 돼 있다면은 중국도 얼마든지 IPEF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PEF는 그 장기적인 이제 글로벌화된 국제 경제 체제의 자생력 그리고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그 현실의 어떤 경제
구조라든지 정책만을 가지고 평가할 것은 아니고 네.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최초 가입 국가들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한국, 일본, 호주,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보시면은 그 중국과 척을 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국가이긴 합니다만 베트남, 인도, 대만은 아직 그 가입 이사를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 포위망이다. 중국을 견제한 경제 동맹체라고 하기에는 그 성격이 사실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중국한테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올 수 있다면 들어오는 건데 그 그리고 대만 가입을 이제 미국과 대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경제 협력체로서의 그런 발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했다는 표현 해석도 가능하고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의 IPEF 협상 대표는 바로 재무부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이끌었던 샤론 유안입니다. 근데 이 샤론 유안은 백악관 안보보장실에서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있는 소위 아시아 정책 짜르라고 하죠. 커트 캠벨과 같이 아시아 그룹 창설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이 길로 가고 있어요. 목표는 미국이 2023년 11월에 또 약자가 나옵니다만 에이펙을 주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그때까지 출범을 시키고 미국이 2023년 12월에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 미래지향적이고 공정하고 회복 탄력성 있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고 한국도 여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미국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2년 후에 25년 11월에는 한국이 개최국입니다. 아, 다음 개최국이 저희군요. 지금 제주도냐 경주냐 그 주최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도 이왕 IPEF의 최초 가입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2년 동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여러 가지 의제들이 나왔는데 빠질 수 없는 의제가 막 북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자회견에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뭐 전할 말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헬로우라는 짧은 말과 함께 그리고 끝 이제 피리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끝이 나죠. 처음이거든요. 온 마침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크게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니들이 리스폰스해라. 아, 패턴을 던진 건가요? It's your turn. 아, 대답을 기다리겠다라는 메시지. 그런 얘기 같죠. 상호 맥락상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봐도 문제가 없나요? 지금 정상회담의 그 합의문 내용을 보면은 1년 전에 그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같은 날 된 거죠. 문재인 정부 때와의 그 앞서서 이제 봉 박사님께서 이제 유사성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유사성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어요. 바로 이 대북 억제력 강화와 관련돼서 1년 전에 정상회담 내용과 많은 톤이 틀려졌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북한의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외교적인 그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바로 확장 억지 협의체를 가동을 시키겠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거.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국방 외교 차관급을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회담을 통해서 확장 억지 태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제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고 한미연합훈련 부분이 이제 구체화 워딩이 된 거죠.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규모와 연습하는 장소도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밖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시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억지 태세와 관련돼서 이번에 정상회담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 내용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말을 묻자 헬로우라는 말을 한 것이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들어오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작성을 해서 이미 북한에게 던져준 거죠. 이미 던졌다. 네, 이미 던진 거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북한은 계속해서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해오자 거기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억지 태세 강화를 하고 대화와 협상의 장은 열려져 있으니까 북한의 진정한 태도를 보여라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북한이 어느 정도 응답을 할까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사실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도발은 계속하고 있고. 글쎄요. 지금 일단은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겠죠. 이호령 박사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네. 작년 공동선언문하고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빠진 것은 북한에 대해서 그 외교를 통한 대화를 통한 그 연계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이번에 확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작년 공동선언문에 보면은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의 약속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데 공동인식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도 윤석열 행정부도 지난 4년 동안의 북미 대화라든지 남북 대화, 협력에 얽매이지 않겠다. 북한이 2018년 핵실험,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폐기한 마당에 그리고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도발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 시대의 고위급 대화를 통한 그리고 북한한테 먼저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대북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엇을 넣지 않음으로써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더 메시지를 분명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첫 외교 무대에서 나름적으로는 성공적인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겠죠. 안보와 경제에 그치지 않고 이제 기술 동맹까지도 확장된 이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또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통상 문제를 어떻게 또 풀어나갈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풀어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광노성 교수, 이호령 위원, 공영식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